이카루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영역에서 이카루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깃털을 다듬고 붙이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을 가지고 날려고 시도할 때는 떨어지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의 행위를 중지해야 할까요? 깃털을 모으는 것부터 중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명확히 인식할 때에만 진리를 소유하고 우주의 비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가 신인 양 착각함으로 태양 곁에서 자기 몸이 녹여버리는 자가 됩니다. 또 한 부류는 원래의 신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의 신을 쫓아가다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럴듯한 도덕률로 가장하고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과신하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모든 영혼은 피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나눠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과돈이 뭐야? 과도가 아니고 피조? 과돈 아니야? 과신? 그거 뭔데? 너무 많이 믿는다고. 과돈은? 과도는 없었어. 딴 거 뭐였지? 피조? 피조. 만들어졌다고. 뭐가? 모든 영혼. 엄마 잘 모르겠어. 피조. 모든 생명은 신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 유사한 능력과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주로부터 오는 흐름을 막게 됩니다. 원래의 진리, 원래의 신을 왜곡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도 진정한 교류를 사라지게 합니다. 제약을 즐기십시오. 배추는 넓게 퍼지려는 속성이 있고 농부는 새끼줄로 그것을 묶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끼줄로 감을 때 그 답답함이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상품 가치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제약들을 즐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 제약은 나를 성장시킬 때에 내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면 그 제약들은 신의 축복입니다. 제약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영혼의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약이 뭐야? 제약은 제한된 약속?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런 게 제약이야. 학교 못 가는 거, 밖에 못 나가는 거, 수영장 못 가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약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면으로는 많은 것이 자라나고 채워지게 됩니다. 알이 꽉 찬 배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살게 될까요? 그러나 물질과 명예를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과연 복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과 안락함은 정해진 기한이 있고 그 후에는 다 썩어질 것입니다. 화려함의 추억들이 오히려 더 큰 쓸쓸함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팽개쳐둔 듯한 사람이 자기들의 삶을 누리고 만족하다가 무거운 허탈감에 빠질 영혼들보다는 허탈이 뭐야? 허무하고 뭔가 잃어버린 느낌? 뭐였지? 무거운? 누리다가? 누리는 거는
뭐 지낸다 이런 뜻이야. 쓸쓸한 건 쓸쓸한 건 몰라? 알아. 그분이 팽개쳐둔 듯한 사람이 자기들의 삶을 누리고 만족하다가 무거운 허탈감에 빠질 영혼들보다는 선한 갈등을 통하고 그런 선한 마음이 주어지는 환경적 제약들을 기뻐하는 사람이 자기 영혼의 수고와 성장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 엄마? 한계와 아니 내가 말했잖아. 엄마가 물어본 거 네가 또 물어봤잖아. 엄마가 대답해준 거. 육체적 한계와 정신적 한계, 어느 것이나 극복하는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유책이 뭐예요? 몸, 유책? 육체, 육책 바로 뒤에 뭐 있었는데? 한계, 한계? 끝 정해져 있다고.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 끝 지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백신을 주어가면서까지 병에 대해 자신을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작은 고통의 연습은 더 큰 고통을 이기는 백신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준서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게 많지. 뭐가 있어? 외출? 또 학원?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또 롤러 타고 싶은데 못 가고, 그치? 이렇게 못하는 것들이 다 제약이야. 근데 제약회사는 뭐야? 그 제약하고 이 제약하고 다른데, 제약회사는 약을 만드는 회사가 제약회사고, 이 제약은 제한된 어떤 규칙 같은 게 제약이야. 근데 이 제약을 즐기래. 왜? 왜냐면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자라면서 벌어지지, 잎사귀가. 근데 너가 김장할 때 배추 딸 때 배추가 어떻게 돼 있었어? 치마처럼 팍 퍼져 있었어? 아니면은 동그랗게 모여져 있었어? 김장할 때? 김장할 때 배추 따봤잖아. 이렇게 동그랗게. 그치? 그게 왜 모아져 있었는 줄 알아? 어떻게 왜? 원래 그렇게 처음에 자랐으니까. 아니야. 나 알아!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따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자라면은 알았다. 뭐? 걔 따기도 좋고 또 뭐였지? 자르기도 좋잖아. 그래서 배추는 원래 씨앗이 모여져 있어. 원래 이렇게 꽃처럼 퍼져서 자라려고 하는데 농부들이 그 배추가 처음에 얼만큼 자라면 끈으로 다 묶어줘.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면은 그 크기보다 더 벌어져서 자랄 수는 없는 거야. 엄마. 왜냐면 배추가 이렇게 푹 퍼져서 치마처럼 퍼져서 자라면 우리가 김장을 할 수가 없지. 왜? 속이 꽉꽉 차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크기가 되면은 더 이상 벌어지지 말라고 끈으로 동그랗게 묶어줘. 그렇게 안 한 배추 멋있다. 나중에 길러보면 돼. 그렇게 안 하면 속이 꽉 차지 않아서 엉성한 배추가 돼. 그러면은 그 대신 겉에가 많잖아. 그러면 그 속이 꽉 차지 않아서 우리가 김장하고 이럴 때 양이 더 좋은 적어? 배추의 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거야. 난 그렇게. 근데 그렇게 꽁꽁 묶어놓은 배추가 답답하겠지. 근데 그 답답함을 견뎌내야지 그 속이 튼실한 배추가 돼서 그 배추의 상품성이 높아지는 거야. 상품? 배추로서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그거 팔면은 어떻게 돼? 가격을 더 많이 받겠지. 튼튼한 알이 꽉 찬 배추가.
이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뭐 병들이 있잖아. 그런 병이 생기면 우리가 병원에 가지.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이러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몸속에서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이러면 우리 몸이 스스로 그 병하고 싸워서 이겨낼 힘을 기르는 시간을 빼앗는 거야. 그런 얘기. 독감주사. 그런 얘기를. 그런 거를 견뎌내야지 너도 더 크고 멋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 독감 걸렸었는데. 예방접종 했는데. 난 장염 걸려서. 예방접종도 그럼 안 좋은 거야? 무조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근데 나는 새로운 거. 알프스 휴양림 가가지고 장염 걸려가지고 고생했어. 휴양림에서 나가서 병원 갔다 오고. 맞아. 계속 이번에는 죽만 먹고 집에. 이번에는 그림 형제 민담집. 책이 너무너무 무거워. 오늘은 34번 영리한 엘제. 옛날 어떤 남자에게 영리한 엘제라는 딸이 하나 있었다. 이 딸이 나이가 차자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우리 딸아이를 결혼시킵시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요. 저 아이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온다면요. 마침내 멀리서 한스라는 젊은이가 와서 청혼을 했다. 그러나 영리한 엘제가 정말 영리한지 알아야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오, 영리하고 말고. 어머니가 말했다. 아, 저 애는 골목에 바람이 부는 것을 볼 수 있고 파리가 기침을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한스가 말했다. 윤일라, 좀만 더 비켜줘봐. 고마워.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어머니가 말했다. 엘제, 지하실로 내려가 맥주를 가져오너라. 영리한 엘제는 벽장에서 단지를 꺼내 지하실로 내려갔다. 가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씩씩하게 뚜껑을 딱딱 두드리며 갔다. 아래에 내려가서는 의자를 가져와 통 앞에 세워놓았다. 그러면 허리를 구부릴 필요가 없고 등도 아프지 않을 것이며 뜻하지 않게 다치지도 않을 터였다. 그런 다음 마개 앞에 서서 꼭지를 비틀었다. 맥주가 흘러나오는 동안 눈이 심심하지 않도록 벽 위쪽으로 눈을 돌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데 바로 자기 머리 위에 곡괭이가 있는 것이 보였다. 곡괭이? 곡괭이. 돌 캐는 거. 미장이가 실수로 거기 꽂아놓고 간 것이었다. 그러자 영리한 엘제는 울기 시작하며 말했다. 내가 한스를 남편으로 얻어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가 자라면 우리는 아이에게 맥주를 따라오라고 여기 지하실로 보낼 텐데 그러면 저 곡괭이가 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져 아이를 죽이고 말 거야. 그녀는 주저앉아서 닥쳐올 불행을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울부짖었다. 사람들은 마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영리한 엘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그러자 부인이 하녀에게 말했다. 지하실로 내려가서 엘제가 어디 있는지 보고 오너라. 하녀가 가서 보니 엘제가 통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하녀가 물었다. 엘제, 왜 울고 있어? 아, 안 울게 되었어? 내가 한스를 남편으로 얻으면 아이를 낳게 되겠지? 아이가 크면 여기서 마실 것을 따라와야 할 텐데 그때 저 곡괭이가 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져 아이를 죽일지도 몰라. 하녀가 말했다. 어쩜 이다지도 영리한 엘제일까? 그러고는 엘제 옆에 가서 앉아 닥칠 불행을 생각하며 함께 엉엉 울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하녀가 돌아오지 않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목이 말랐다. 남편이 머슴에게 말했다. 지하실로 내려가서 엘제와 하녀가 어디 있는지 보고 오너라. 아래로 내려간 머슴은 영리한 엘제와 하녀가 앉아서 함께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물었다. 대체 왜들 울고 있어? 엘제가 말했다. 안 울게 되었어? 내가 한스를 남편으로 얻으면 아이를 낳게 되겠지? 아이가 크면 여기서 마실 것을 따라와야 할 텐데 그때 저 곡괭이가 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져 아이를 죽일지도 몰라. 머슴이 말했다. 어쩜 이리 이다지도 영리한 엘제일까? 그도 그들과 같이 앉아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머슴을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지하실로 내려가 엘제가 어디 있는지 보고 오구려. 부인이 아래로 내려가 보니 셋이서 슬피 울고 있기에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엘제는 미래의 아이가 자라서 맥주를 따르려고 왔을 때 저 곡괭이가 떨어진다면 아이가 곡괭이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어쩜 이다지도 영리한 엘제일까? 그러고는 앉아서 같이 울었다. 위에 남아있던 남편은 잠시 기다려 보았지만 아내도 돌아오지 않고 목마름은 점점 더 심해졌다. 직접 지하실로 내려가 엘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아야겠군. 지하실로 내려가니까 모두 나란히 앉아 울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어쩌면 엘제가 낳을 아이가 이 아래로 내려와 맥주를 따라야 할 때 저 곡괭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울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도 부르짖었다. 어쩜 이다지도 영리한 엘제일까? 그러고는 옆에 가서 앉아 자기도 같이 울었다. 신랑감은 위에서 혼자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아무도 다시 오는 기색이 없자 이렇게 생각했다. 그들은 저 아래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 보다. 기색이 뭐야? 응? 기색은 그런 느낌. 기색. 그들은 저 아래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 보다. 그러니 내려가 뭘 하는지 보아야겠다. 그가 내려가니까 5사람이 앉아서 구슬피 울부짖고 있는데 누가 더 잘 우는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가 물었다. 무슨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엘제가 말했다. 한스, 우리가 서로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자랐을 때 어쩌면 이리로 마실 것을 따라오라고 보낼 것이고 그러면 저 위에 꽂혀있는 곡괭이가 떨어져 머리를 박살내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군. 우리 집 살림에는 이보다 더 영리한 사람은 필요 없어. 이토록 영리한 엘제이니 당신을 아내로 맡겠소. 한스는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 올라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이 결혼하여 얼마쯤 지났을 때 한스가 말했다. 여보, 난 밖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테니 당신은 밭으로 나가 빵을 만들 곡식을 베어오구려. 네, 여보, 그렇게 하겠어요. 한스가 집을 나선 다음 맛있는 죽을 쑤어가지고 밭으로 나간 엘제는 밭고랑 앞에 서서 혼자 중얼거렸다. 어떻게 할까? 곡식을 먼저 벨까? 죽을 먼저 먹을까? 그래, 먼저 죽을 먹어야겠다. 그러고는 죽을 한 냄비 다 먹어치웠다. 배가 잔뜩 부르자 다시 말했다. 뭘 할까? 곡식을 먼저 벨까? 아니면 한숨 먼저 잘까? 그래, 먼저 한숨 자야지. 그녀는 밭에 누워 잠이 들었다. 한스는 벌써 집에 돌아왔는데도 엘제는 도무지 돌아오는 기색이 없었다. 그가 말했다. 집에 들러 식사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니 이 얼마나 영리한 엘제인가. 저녁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자 한스는 엘제가 얼마나 곡식을 베었는가 보려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벤 곡식은 하나도 없고
엘제는 밭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 한스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와 작은 방울들이 달린 새 잡는 그물을 가져가 그녀 주위에 쳐놓았다. 그래도 엘제는 계속 잠만 잤다. 한스는 그렇게 한 다음 집으로 달려와 문을 걸어 잠그고 의자 위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다. 완전히 날이 어두워졌을 때 이윽고 영리한 엘제는 잠이 깼다. 엘제가 일어나자 온 주위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났다. 한 발짝씩 걸을 때마다 방울이 울렸던 것이다. 그러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자기가 정말 영리한 엘제인지 아닌지 어리둥절해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난 나일까? 아닐까? 그러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잠시 망설이며 서 있다가 마침내 생각했다. 집에 가서 내가 나인지 아닌지 한스에게 물어봐야지.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그녀는 문 앞으로 달려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그래서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한스, 안에 엘제 있어요? 있어요. 한스가 대답했다. 그래요. 엘제는 안에 있어. 그녀는 깜짝 놀라 말했다. 오, 하느님, 그럼 난 내가 아니구나. 그러고는 다른 집 대문으로 갔다. 하지만 사람들은 방울이 딸랑거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왜? 그녀는 왜 열어? 그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왜 방울이 딸랑거리면 있어? 글쎄. 그래서 엘제는 마을 밖으로 달려갔고 그 뒤로는 아무도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다. 엄마. 끝. 근데 한스가 왜 있다고 뒤로 했어? 가. 한스가 나메라. 네가 생각을 해봐. 내가 나인지 아닌지 묻는 사람이 멍청한 것 같아? 영리한 것 같아? 멍청한 것 100번의 같지? 책 읽기. 멍청한 것 같아서 쫓아버린 것 같아. 정말 영리한 엘제라면 그런 걸 물어보지 않고 집으로 문을 열고 왔을 거 아니야? 아니 짱 같다며. 열어달라고 했겠지. 난 엘제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한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치? 끝. 빠이빠이. 빠이. 잘 봐요.